소개받은 강동훈 기자입니다. 네, 일단 먼저 최근에 벌어진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과 주가 급락으로 미국의 여러 지방 은행들이 흔들리더니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로까지 위기가 번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거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예금자들이 예금을 대거 회수하자 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뒤 며칠 뒤 스위스 2위 은행이자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크레디 스위스가 뱅크런을 건지지 못하고 스위스 1위 은행인 UBS에 매각됐습니다. 크레디 스위스는 2021년 헤지 펀드들의 큰 돈을 대출해줬다가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봐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크레디 스위스 합병은 초고속으로 타결됐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이 세계 금융시장 개장 때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스위스 정부가 압박에 나선 결과였죠. 그런데 이 합병 과정에서 크레디 스위스가 발행한 170억 달러어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 채권 이름은 코코본드였고 고위험 신종 자본증권이었죠. 그러자 이 코코본드 실패 소식에 유럽 신종 자본증권의 불안이 심화됐습니다. 다른 은행 채권의 보유자들도 큰 손실을 볼까 두려움에 빠졌고 코코본드 판매가 많은 은행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의 하나인 도이체방크의 부도 위험을 치솟았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이 위기설이 퍼지자 대다수 언론들은 위기설이 근거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총 자산이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독일 최대 은행이고 10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터무니없다며 말이죠. 요컨대 시장이 지금 비이성적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투기꾼들이 시스템의 약한 곳을 노려 공격을 해서 이 득을 보려고 하면서 사태가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도 크레디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스캔들과 투자 실패로 이미 오랫동안 위기설이 나돈 은행의 하나입니다. 도이체방크는 1990년대부터 미국 은행들을 따라 채권과 파생 상품에 집중 투자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아직도 금융위기 때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갚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6년에 도이체방크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금융회사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까지 위기에 처하자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사무실, 쇼핑몰, 산업단지 같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큰 돈을 투자한 곳의 하나입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5곳 중 한 곳이 임대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인상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죠. 이 때문에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약 21%가 채무 불이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70%가량은 중소은행이 해줬습니다. 미국의 중소은행들은 2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조 원의 부동산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은행들의 전체 대출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3%로 13%인 대형은행의 3배가 넘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에서 봤듯이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국채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들의 자산 손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대출 부분의 손실까지 추가되면 미국 중소은행들이 버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위기 이후 미국 중소은행들에서 예금 인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소은행에서 빠져나온 예금의 일부는
더 안전한 대형 은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은 아예 은행을 떠나 즉시 인출할 수 있는 MMF, 즉 단기 금융 펀드 등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예금 인출은 가뜩이나 자금 부족으로 위기를 겪는 중소은행들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중소은행 부실과 부동산 국채 가격 하락 사이에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죠. 즉 부동산 국채 등 이런 자산 가격 가치가 하락하면 중소은행에서 예금 이탈이 확대되고 이는 다시 중소은행의 자금 회수를 촉발해서 부동산 국채 등의 자산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면 위기는 단지 중소은행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대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 정부는 한국의 은행들과 금융 시스템은 건강하다며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3월 1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말하기를 국내 금융기관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된 투자도 거의 없고 상태도 양호하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위기의 구체적인 양상은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들이 먼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앞서 미국의 지방 중소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한국의 경우 제2금융권, 그러니까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즉 PF 대출과 건설기업에 대거 대출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죠. 한국은행이 3월 9일에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PF 대출 잔액은 은행권이 30조 8천억 원, 비은행권이 8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은행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증권사와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의 PF 대출이 상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은행보다 규모가 작다 보니 부실이 발생할 경우 버틸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준 이 부동산 PF가 급증했고 대출 연체액도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집값이 급락한 지난해 하반기까지 대출을 대폭 늘렸으므로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금융기관들의 파산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위기와 패닉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이 금융 불안정의 원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금리 상황 덕분에 부채의 연쇄고리가 크게 퍼지고 곳곳에 지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과 8년 이 금융위기 때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가 1930년대 대불황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린 돈들은 경기를 활성화하지는 못하고 자산시장 거품만 키웠습니다. 근본으로 이윤율이 낮았기 때문이죠. 낮은 수익성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적인 투자를 꺼렸습니다. 그러자 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이런 곳에 투기에 이용된 것입니다. 금융투기를 유발한 이 중앙은행들의 저금리 정책의 근저에는 실물 부분의 이윤율 저하라는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낮은 이윤율 때문에 15년 넘게 저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나 마이클 로버츠 같은 이 막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 시스템은 계속 저금리와 양적 완화에 의존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때에는 2007년과 8년보다 더 큰 규모로 이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더 확대했습니다. 지난 15년 내내 이 정통 보수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들의 통화 공급이 물가 상승을 낳을 거라고 우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0년대 내내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죠. 실물 부분의 침체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실제로 이 물가가 급등했을 때는 그것의 주된 원인은 통화량 증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산 시스템의 교란과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높은 가격 책정이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의 공급 사슬을 교란시켰고 에너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서 이윤을 늘리려고 가격을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고 길어졌습니다. 결국 자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노동자 등 서민에게 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2021년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중앙은행들은 2007년과 8년 이후 돈을 대거 풀어서 기업들을 지원하던 것에서 180도 돌변했습니다. 물가 인상이 마치 지금껏 경제에 풀린 돈 때문 양 주장하면서 2020년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노동계급에게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계급적인 공격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실업률을 높이고 실질임금을 삭감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리를 올려 인플레를 잡는다는 전략은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문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 그리고 대형 은행들까지 나서서 시장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구제금융이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금융권에 직접 지원한 규모가 이미 2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 고통이 급증하는 와중에도 기업과 은행을 지원하는 데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이죠. 정부들의 이런 구제 조처가 위기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났다고 순진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도 3월에 이제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은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대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위기를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는 하반기에 경제성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해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죠. 이런 심각한 금융공황은 아니더라도 슬로우 모션 은행 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처럼 위기가 순식간에 확산되진 않아도 그 대신 중소은행들이 서서히 파산하는 식으로 금융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 미국에서 저축대부조합과 소형은행 한 3천 곳이 파산했던 그런 사례를 들면서 말이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금융 불안정이 심해질수록 실물 경제를 더 깊은 침체로 이끌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려면 은행들은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물 부분의 침체 심화는 다시 금융기관들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2030년에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이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2.6%,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3.5%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이 위기가 심각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위기의 해법을 두고 지배자들 내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가
감세 정책으로 영국 경제를 부양하려다가 이 영국 국채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지배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총리 사임에 이른 것은 이런 갈등의 한 사례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 정책을 두고 지배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주들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또는 금리를 더 낮춰서 더 이상의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면에 미국 중앙은행은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면서 여전히 강경한 고금리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만약에 중앙은행들이 이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려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의 충격을 둘러싸고 지배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위기의 심화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켜서 다른 나라가 더 큰 고통을 짊어지도록 하기 위한 경쟁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은 이 자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상대방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조처들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처들이 더한 층의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정을 높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이런 요인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무역과 투자의 감소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소한 데 이어 3월에도 전년 동월보다 13.6% 감소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도 크게 늘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과 SK 하이닉스가 올 1분기에 수조 원대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기업과 이 은행들을 구제하려고 쓴 비용을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지배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위기가 심해질수록 임금 삭감, 복지 감축, 노동시간 유연화, 파업권 공격 같은 일에 더욱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를 떠올려 보면 되겠죠. 이런 조처들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지키기 위한 저항에 나서게 만들 것입니다. 기성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혼란도 우리 측에 저항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가 첨예해지고 있는 지금 고통 전가에 저항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